신세돈 생명여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앞으로 금년 내년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이다. 뭐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제 세계 경제의 큰 그 꼭지가 한 서너 가지가 돼요. 첫째가 뭐냐? 인플레요. 그죠? 예. 이거 인플레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꼭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인플레를 때려잡기 위해서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이 어디까지 올릴 거냐,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 올릴 거냐, 이게 지금 하나 문제가 돼 있고,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인데, 지금 겁나게 환율이 불안해요. 그래서 환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장기적이긴 하나, 지금 우리는 별로 못 느껴도, 그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아주 맞짱을 세게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요런 이제 꼭지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를 앓고 있는데 이 인플레의 원인이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코로나가 언제 터졌죠? 2020년 초입니다. 그죠? 1월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자, 그 전까지 배럴당 유가가 얼마를 했냐 하면 배럴당 60달러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유가가 어떻게 됐죠? 떨어졌어요. 얼마까지 떨어졌죠? 1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언제까지 떨어졌죠? 이게 떨어진 게 언제까지 갔죠? 20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20년 1월서부터 20년 4월까지 4개월 동안 급전직하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전 세계가 우리가 락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지 마. 가게 열지 마. 비행기 뜨지 마. 모든 행동을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휘발유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확 죽을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졌어요. 일시적으로는 며칠은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유가가. 아니 세상에 유가가, 아니 그 가져가시면 돈 드리겠다고 마이너스 가격이라는 게 왜 있는가 의아하시겠죠. 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물어야 될 보관료가 너무 비싸니까 하루에 내가 보관료가 30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불만 내가 줄 테니까 좀 가져가. 이래서 이제, 근데 그건 일시적이었어요. 15불까지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나? 4개월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죠? 왜 내려가던 유가가 다시 올라왔냐고요? 아니, 내려간 이유가 뭐라겠지? 락다운이야. 동결. 가게 열지 마.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영국하고 스웨덴에서 네가 뭔데 우리 가게를 닫아라 하냐,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하냐, 죽으면 내가 죽는 거지 왜 정부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우리 보고 이래라 말아라 하느냐, 반대 데모가 굉장히 열렬하게 일어났어요. 아시아권 국가는 안 그랬는데 서구 국가들은, 그죠? 우리 코로나 내내, 그지? 마스크 별로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락다운이고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거 별로 심각한 거 아닐 거네. 즉 생각한 만큼 수요가
안 쪼그라들 것 같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백신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백신이 개발되면 당연히 행동이, 그렇죠? 예전처럼 락다운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물 유가가 올라왔어요. 드디어 원유 파동이 일어나기 직전 수준 60불을 회복을 했어요. 언제지 요게? 예? 코로나 이전 수준의 휘발유 원유 가격을 회복을 했어요. 예? 이게 21년 4월이에요. 얼마 걸렸지 회복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옆으로 횡보를 했나요? 더 올라갔나요? 더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이 올라간 것이 앞으로 경제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을 거다. 더 좋을 거니까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 걸까요? 그거는 아닐까요? 그거는 아니지. 왜? 아직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막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면 확실히 앞으로 경제는 더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안 좋을 것 같은데도 그러면 수요가 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수요가 없을 건데도 이게 올라간 것은 수요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는 거지. 그죠? 예. 이거를 알면 원자재 가격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왔어. 그래갖고 뭐가 터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 언제? 22년 2월 말에 터졌어. 그러고 나서 유가는 떨어졌어요. 계속 갔어요. 계속 갔어. 언제까지 갔냐? 22년 4월에서 5월까지 계속 올라갔어. 질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도 유가 같은 경우에는 120불까지 올라왔거든. 더블이 더 올라갔어. 이 더블이 더 올라간 것은 경제가 더블로 좋아서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간 건 확실히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지. 뭔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져. 22년 4월, 5월에 미국이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지? 3월서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급전직하로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진 게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갑자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왜 올라갔냐고. 이게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은 거야.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돈이 어디에서 굴러다녔냐 하면은 은행에 넣어놔봤자 얼마 안 되잖아. 이자가. 주식 사봤자 주가가 지금 불안하잖아. 그러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돈이 될 만하다는 건 뭐냐? 인플레가 심해진다고 하니까 상품 가격이 오르겠구나. 그래서 코로나 수준을 회복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오르다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그 시점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띄우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를 다운로드 해갖고 그 자료 40페이지 넘는 자료에 그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상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냐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원자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격이 폭락했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가 더 올랐다가 4월, 5월을 기준으로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대두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뭐 니켈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다 그래. 물론 이 차이는 있어. 어떤 거는 좀 덜 떨어지고 어떤 거는 많이 떨어지고 그 차이는 있어. 니켈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가격이 코로나 이전 수준 아래로 내려갔어 지금. 구리도 조금 있으면은 코로나 수준 1로 더 내려갈 거야. 즉 모든 원자재 가격이 4월을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4월에 뭐가 있었는가? 금리가 너무 비싸지니까
상품 시장에 투기를 했던 애들이 이제는 상품 시장보다는 그 돈 차라리 예금해 놓는 게 더 확실하겠다 싶어서 돈이 상품 시장에서 이 예금 시장으로 옮겨오면서 이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결론은 이제는 더 이상 원유 가격이 막 솟아가지고 뛰어가지고 인플레 우려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이제는 뭐만 남았는가? 떨어지는 것만 남았다. 유가도요 120불에서 떨어져가지고 80불까지 갔거든. 이제 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하고 손잡고 야, 이 유가 떨어지면 큰일 아니야? 우리 생산을 좀 줄이자 해가지고 하루에 200만 배럴 생산을 줄인다 하니까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렇지? 8불 올랐어. 80불에서 88불 올랐다가 어제 또 된통 떨어졌어. 결론은 뭐냐? 앞으로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한동안 옥수수 가격이 비싸갖고 식용유 가격이 비싸지는 바람에 우리가 마음대로 치킨을 못 먹었잖아. 그제? 한 내년 봄이 되면 치킨 회사들이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 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식용유 없으셔서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해서 치킨에다가 식용유 한 병까지 얹어서 주는 날이 올 거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안 떨어질 거냐 떨어질 거냐 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금리도 오르고 뭐 난리를 치는 것을 봤을 때 코로나 이전 수준의 수요하고 또는 경기하고 앞으로 1, 2년 뒤에 경기나 수요를 비교하면 어느 경우가 경기가 더 나쁠 것 같소? 코로나 이전 비교하면 앞으로가 더 나쁘겠지. 그럼 앞으로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하면 수요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겠소 작겠소? 적겠지. 결론,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내려갈 거다. 유가도 그러고 옥수수 가격도 그러고 니켈 가격도 그러고 구리 가격도 그러고 알루미늄 뭐 다 가격이 떨어질 거다. 얼마만큼 떨어질 건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한때 배럴당 20불까지 간 적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좋게 유가는 배럴당 60불에서 50불, 40불대로 6개월 안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이 11월 달과 12월 달에 금리를 과감하게 올려버리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자재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원자재를 사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하면 야, 앞으로 더 오를지 몰라. 그러니까 한 10년치 미리 다 사나? 이 굉장히 위험한 짓인 거지. 저는 원자재 가격은 떨어질 일만 남았고 거의 모든 원자재의 경우에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한 20% 원자재 가격이 더 떨어진다. 언제까지? 앞으로 한 6개월까지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농산물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변수가 하나 있어. 뭐가? 이게 기후가 안 좋은 거야, 지금. 그죠? 농산물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제?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나 밀이나 뭐 대두나 이런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런 그 메탈, 광물보다는 좀 덜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나쁠 거라고 하면 수요는 확실히 안 좋을 거고 경기가 확실히 안 좋다고 하면은 지하물이 그치? 뭐 기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농산물은요, 광물하고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어. 뭐지? 광물은 놔둬도 안 썩어. 근데 농산물은 이거 1년, 2년만 지나가면은 다 그냥 썩어버리기 때문에 보관료도 비싸지만은 보관성이 그죠?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 빨리 팔아갖고 땡처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의 이 가격 충격은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는 것도 길지 않았다. 그러면 인플레는 잡히는 건가? 그거는 아니다. 원자재 가격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인플레가 잡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자,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에 몇 프로 영향을 줄까요?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 물가 몇 프로 영향을 줄까요? 아니 그냥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말씀하면 몇 프로쯤 오를 것 같아요? 원자재가 10% 오르는데 20%? 이과신 것 같아요. 우리 과학적으로 접근합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요? 이 계산 다 알고 계세요. 우리 1인당 얼마지? 35,000불. 35,000불. 우리 인구가 얼마지? 5천만. 그럼 뭐 만만이 억이거든? 만만이 억이고 3만? 그죠? 35,000불 곱하기 5천만 하면은 이게 2조 달러쯤 돼. 자, 우리 경제가 2조 경제인데 이 2조 경제는 매출 개념이요, 부가가치 개념이요. 우리 인천 상공회의소 회원사들 경제 교육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매출하고 부가가치가 다른 거는 아시죠? 이거는 다 부가가치야. 그러면은 부가가치가 커요, 매출이 커요? 매출이 훨씬 크지.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년에 매출이 1억입니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는 그 1억이 네가 다 돈 번 거 아니야 임마, 1억에서 세금을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1억 중에서 재료 얼마치 사서 썼어? 그래서 그 재료값을 까고 나머지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부가가치율이라고 해. 그래서 국세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다 계산해 놨어. 그러니까 내가 인천에 계양구에서 30평짜리 치과 의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년에 얼마쯤 돈을 벌고 부가가치가 다 그거 속이려고 하면은 걔네들이 바빠서 체크를 못해서 그러지 5년 안에 한 번씩은 한 번 다 틀려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보고 하면 안 돼. 그걸 뭐라고 한다? 부가가치율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얼마냐?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이 있고 낮은 업종이 있어요. 예, 제일 낮은 업종이 제조업이에요. 보통 10% 안짝이에요. 제일 높은 업종이 재료 하나도 안 들어가는 업종이 있어. 어디? 변호사. 얘는 이것만으로 살잖아. 그 내가 너는 막 부가가 너 다 생으로 먹잖아. 그랬더니 신 교수 아니다. 우리도 비용 많이 들어간대. 그 내가 뭐 들어가냐고 했더니 접대비 진짜 장난 아닌 게 들어간대. 하기야 변호사들을 먹었다 하면 초특급 호텔에서 그지? 인당 40만 원짜리 막 이런 걸 먹었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우리나라는 평균 부가가치율이 25%다. 그 말은 뭐냐? 부가가치가 1일 때 매출이 4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2조일 때 매출은 8조 달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수입이 얼마냐? 6천억 달러야. 근데 6천억 달러 이게 전부 다 원자재요? 전부 다 원자재는 아니요. 수입 중에 원자재 아닌 게 많잖아. 벤틀리가 무슨 원자재냐고. 샤넬백이 무슨 원자재냐고. 다 빼면 6천억 중에서 그죠? 원자재라고 할 만한 것은 4천억 달러예요. 오케이? 그러면 매출이 얼마라고? 8조. 수입 원자재가 얼마라고? 4천억. 그럼 몇 프로요? 5%. 5%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10% 올랐을 때 물가는 얼마 올라간다고? 이거 계산하러 가니까 우리 숙대 학생이 50% 익하더라고. 이 돌탱이들이. 인간이 10% 곱하기 5%를 해갖고 50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10% 곱하기 0.05지. 그제? 네, 명심하십시오.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요, 우리나라 물가는 0.5% 올라요. 생각만큼 안 커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그렇죠? 끽 해봐야 0.5 내지 그죠? 0.7% 정도만 그 가라앉지. 지금 우리 물가가 5%가 넘는데 그렇지? 뭐냐?
원자재 가격이 잡혀도 인플레는 안 잡히는 이유가 우리나라 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뭐냐? 인건비예요. 네. 우리나라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은 우리 회사 평균으로 보면은 매출 대비 인건비가 한 20%, 25% 정도 돼요. 그런데 재료 안에 인건비 있어요, 없어요? 재료 안에 있는 인건비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인건비에 재료의 인건비에 이걸 다 합해버리면요 우리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가 약 60%쯤 돼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10% 올라버리면 물가는 몇 퍼센트 올라간다고? 10 곱하기 0.6 하면 얼마? 6%포인트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에 그렇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건비예요. 그런데 우리 근로자들이 지난 한 1년 반 동안 원자재 가격 올라갔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번에 뭐를 요구하지? 급여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년에 인단협에 들어가면요, 근로자들이 전부 다 그동안 물가가 6%, 7% 올랐으니까 내 급여는 최소한 한 7, 8%는 올려줘야만 내가 손해를 안 본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내년부터는 따라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원자재 가격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물가가 잡힌다고 보면 어렵고 인건비를 잘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목표가 2%인데 2%는 달성하기가 택도 없고 지금 5%인데 내년에 잘하면 한 5.0 그죠? 그리고 내후년에 잘하면 4% 내내후년에 한 3%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4% 5% 넘는 선으로 앞으로 한 2년 정도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거를 용인을 못해. 미국은 목표가 얼마지? 2%야. 그래서 미국은 2%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있는 칼 없는 칼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물가를 잡겠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은행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금리를 많이 올리긴 했지만 지금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조금 낮잖아, 그치? 가들은 3.25고 우리는 3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미국만큼은 안 올릴 거다. 왜? 우리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를 용인을 할 거다. 미국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우리는 계속해서 물가가 4%대, 4%대 물가를 우리는 거의 상수로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납품하는 물건들도 우리가 출하하는 물건들도 대충 물가 상승률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우리가 프라이싱을 해야만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금리요. 금리. 우리나라는 금리를 어디서 결정하죠? 우리나라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어디? 금통위. 미국은 금리 어디서 결정하죠? FOMC. 그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금통위라고 보시면 돼요. FOMC는 구성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 FOMC를 구성하는 놈들의 성분이 뭔가를 알아야 그 놈들이 내는 정책이 우짤 것인지가 손이 감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FOMC는 12명인데 7명과 5명으로 구분이 돼요. 이 7명은 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금통위원이에요. 오케이? 여기 얘네들은 이걸 디렉터라 그래요. 7명인데 이 디렉터는 누가 임명을 해요, 미국에? FOMC에 이걸 연준의 이사회라 그러는데 연준 이사들 7명은 누가 결정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금통위원은 누가 결정해요? 대통령. 그러면 우리나라 금통위원은 대통령이 도장을 찍는데 그제 누가 추천을 해요?
네. 금통위원은 당연직이 2명이 있고 추천직이 선출직이 5명이 있어요. 당연직 2명은 누구냐?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가 당연직이에요. 5명은 누가 추천하냐?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금융위 위원장,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이 1명 추천을 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이 5명의 추천은 상공회의소가 추천은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청와대에서 야, 이 사람 추천해 알았지? 해서 그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통위원은 7명 전원이 누가 결정한다? 대통령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그죠? 아무리 신 교수를 추천하고 싶어도 청와대에서 안 돼! 임마 그러면 안 돼. 근데 미국은 달라. 미국은 연준 이사 7명을 누가 추천하냐? 추천은 대통령이 해. 근데 누가 결정하냐? 상원의원이 결정해. 국회가 결정해. 국회 중에서도 상원이.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추천을 해도 상원의원이 보기에 아, 얘는 신통치가 않아. 그러면 패스를 못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7명 중에서 4명이 사표 쓰고 나갔어. 왜? 나는 트럼프 같은 더러운 놈하고는 같이 정책을 할 수 없다. 봉급도 얼마 안 주면서. 여러분, FOMC 이 연준 이사 봉급이 얼마냐면요. 14만 불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금통위원이 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이 넘어. 우리나라 금통위원이 급여가 훨씬 많어. 그러니까 미국의 이 연준 이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봉사직이야. 그런데 희한한 트럼프가 왔잖아. 그제? 안 해! 하고 4명이 그냥 나갔어. 그래갖고 연봉 막 100만 불, 200만 주는 증권회사도 다 나갔어. 달랑 3명이 남았잖아. 그제? 트럼프가 안 그래도 임마 내 너것들 잘라낼까 지금 싶었는데 나가니까 잘 됐다 임마 하고는 4명을 추천해냈어. 근데 이 4명이 추천한 걸 보니까 상원 의원에서 보니까 함량이 미달이라도 너무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의결을 안 해버렸어.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그 정도 되면은 트럼프가 머리가 돌아가면, 아, 얘들이 마음에 안 드는갑다. 바꿔야 되잖아. 그제? 이 트럼프도 또 한 고집 있잖아. 똥꼬집이. 그치? 그래갖고, 이 4명이 없이 한 3년을 가버렸어. 아까 5명은 누구냐? 5명은 미국의 연방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연방은행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여러분 옛날에 왜 한국은행 지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한국은행 대구 지점, 한국은행 부산 지점, 한국은행 인천 지점, 그죠? 이게 지점이에요. 12개가 있는데 그 지점장이 12명이거든요. 이 12명 중에서 5명이 돌아가면서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5명은 출신이 연방은행 출신이에요. 이거 누가 결정하냐? 그건 연방은행에서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연방은행은 이 5명을 어떻게 선출하냐 하면, 이사 9명 중에서, 9명의 이사 중에서, 그 중에서 선출을 해요. 근데 이 이사가 전부 다 뭐냐? 직업이 은행이에요. 은행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5명은 직업이 결국은 뭐다? 은행들이에요. 은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자율이 낮은 게 좋습니까? 높은 게 좋다 합니까? 높은 게 좋다. 그지? 왜? 그래야 예대 마진 차가 많이 생기잖아. 그래갖고 이 5명의 은행 출신 이 FOMC 멤버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이 3명은, 남아있는 3명은, 그렇죠? 예, 다들 트럼프의 잔재들이거든? 그 중에 하나가 파월인데, 이 사람들은 증권회사가 잘 돼야만 괜찮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은 다 비둘기들이야. 그런데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뀌었어. 그래갖고 바이든이 4명을 다 채웠어. 그 다 채운 사람이 누군가? 쿠옥이라 하는, 요리삭하는 쿠옥이라 하는 흑인 여자, 이 경제학 교수야. 흑인은 이 강경파야. 물가 너무 심각하다.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서 연방은행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흑인이 그 필립 제퍼슨이라는 흑인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 물가가 심각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도 금리를 화끈하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월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금리를 화끈하게 올려야 된다. 그리고 마이클 바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금리를. 그러니까 갑자기 4명의 연준 이사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야? 다 매파요. 그러니까 지금은 12명이 다 갖춰졌거든? 다 갖춰졌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매파고요. 그 다음에 이 7명 중에서 3명을 제외하고 4명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게 다 매파요. 그리고 이 나머지 3명 중에서 이제 그 파월이 1명 있고 이제 다른 2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OMC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거의 다가 매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앞으로 금리가 좁게 올라가겠어? 많이 올라가겠어? 많이 올라간다. 그죠? 그럼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지금 현재 3.25예요. 미국이. 우리가 얼마냐? 3.0이에요. 어디가 금리가 높아? 미국이 더 높아요. 자, 미국은 다음 회의가 언제 있냐면은 11월 1일 날 있어요. 11월 1일 날 얼마 올릴 거로 알려져 있냐면은 거의 0.75 올릴 거라는 게 지금 대세예요. 그러면 11월 1일이 땅 되는 순간 미국 금리는 4%가 돼요. 그죠? 우리는 얼마지? 3이에요. 그럼 금리 격차가 얼마지? 1%예요.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가 11월 14일인가에 우리의 회의가 있어요. 이때 올릴 거예요. 근데 이번에 0.5를 올린 것을 보면 우리 11월 14일인가에 24일인가? 24일에 올려도 많이 올려야 0.5밖에 못 올릴 거라고요. 어쩌면 0.25밖에 못 올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4로 가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0.5면 우리는 3.5, 0.25면 3.25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회의가 12월 달에 있어요. 12월 달에 미국은 4%에서 최소한 0.5를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면 미국은 4.5가 될 거라는 게 지금 정설이에요. 우리는 12월 달에 회의가 없어요. 우리는 1월 달에 가야만 회의가 있거든. 그러면은 금년 연말에 12월 31일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이는 작으면 얼마? 1%. 많으면 얼마? 1.25% 돼요. 여러분 1%가요.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그죠? 1억을 넣어놓으면 1% 금리 차면 연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기는 우리는 항상 돈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만은 한 100억 정도가 있다고 칩시다. 내 100억을 가지고 한국에 예금하면 얼마 주노? 3.25. 미국에 예금하면 얼마 주노? 4.5. 그럼 어디다 예금하겠어? 어디다 예금하겠냐고. 내가 돈이 없어서 예금을 못해서 그러지. 있기만 있어봐. 외국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 예금을 하려 그러면은 신사임당 할머니 그 돈 들고 가서 예금하면 외국계 은행들이 그걸 받아줘요? 아니면 그걸 달러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예금한다고 하는 순간 반드시 뭐를 바꿔야 되냐? 달러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미국에 예금을 한다는 말은 바로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달러로 바꾼다. 달러를 사잖아. 환율이 어째 될까? 올라가겠지. 그래서요, 앞으로요, 11월, 12월, 1월, 한 석 달 동안은 환율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왜? 얼마까지 갈 거냐고요? 전 1,500원 무너진다고 봐요. 그러면 1,500원이 안 가도록 하려면은 금리 차를 어째줘야 돼요? 좁혀줘야 돼요. 근데 금리 차를 좁혀주려면 우리 금리를 많이 올려야 돼. 그지? 이걸 못 올리잖아. 왜? 지금 뭐 가계부채 때문에 죽겠다며. 그지? 지금 안 그래도 막 장사가 안 돼갖고 죽겠는데, 빚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거기다 대놔놓고 금리를 또 올려야? 지금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 가계부채 많이 끌어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진짜 고민이 그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자니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자니 소상공인과 이 연끌했는 3040들이 부담이 크겠고, 지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근데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대통령인데, 한번 선택을 해봐요. 소상공인과 그 다음에 연끌 끌어다가 돈을 많이 빌려 쓴 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안 올릴 거냐? 그럼 안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하고 금리 차가 엄청나게 벌어지잖아. 그제? 그러면은 환율이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그치?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환율이 1,500원, 1,550원으로 올라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지붕이 내려앉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6천억 달러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한 2천억 달러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8천억 달러 어치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 8천억이 전부 원화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한 15% 올라가면은 그 앉은 자리에서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15%가 그냥 사라져요. 그 금액이 8천억 달러에 10%만 해도 800억인데 15% 하면은 1,000억 달러 이상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제? 그러면 걔네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을 우짜까요? 팔겠지. 그럼 주가가 어째 될까? 폭락하겠지. 채권 가격이 어째 될까? 폭락하겠지. 얘들이 그걸 바꿔가지고 달러 바꿔도 하면 우리가 바꿔줄 달러가 있을까 제대로 없을까? 힌트, 이 금액이 6천억 달러야. 그러면 왜 한익이 온다고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야. 가계부채 부담 큰 것도 문제고, 지금 이 환율 불안한 것도 문제인데,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냐고 하면 뭐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연끌 이 사람들 봐주느라고 금리를 안 올려서 이 사람들은 숨통이 좀 트이는데, 외환시장에서 막 달러를 다 못 바꿔줘 갖고 2008년도 97년 같은 IMF 위기가 오는 게 좋을까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소상공인하고 연끌의 이자 부담은 따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향은 어쨌든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금리는 조금 올라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다만 금리 부담이 커져가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추가적인 부담을 국가가 재정이나 아니면은 그죠 상환을 이연을 시켜서라도 문제를 수습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정부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환율을 그죠 안정화시켜야 돼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 한국은행이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그래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금리 차가 1% 또는 1.25%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일단은 확실한 건 뭐냐면은 환율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될 거다. 물론 이래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적은 없어요. 절대 이렇게는 안 가요. 어떻게 간지 아세요? 30원 오르고 15원 빠지고, 이거 빠지네? 그리고 40원 오르고 25원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올라간 것과 내려가는 것과 폭이 똑같으면은 결국은 횡보를 하는 거지만 금리차가 미국이 더 높은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덜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덜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한 달, 두 달만 놓고 보면 대세가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 말 내년 초쯤 되면은 저는 1,500원이 아무래도 붕괴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인다. 그런데 1,500원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막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냥 올라가도 우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어느 정도 완만하게만 가주면, 그죠? 1,500원대 가더라도 저는 우리 견딜 수 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1,430원인데 1,500원으로 간다고 하면 70원인데 70원이면 한 5%인데 5%쯤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 그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얼마쯤 된다고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원자재 가격이 10% 올라갈 때 그제 물가가 0.5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나 환율 오르는 게 효과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환율이 5% 올라도 그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0.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물가 그런다고 환율 올라가는 것을, 그렇죠? 예. 우리가 너무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금 과감하게 올려줘야 되고,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생기는 어떤 그런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다 더해보니까 한 15조면 되겠더라고요. 15조만 있으면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자 빌린 것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상승 부담을, 그렇죠? 한 3개월에서, 아니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이연시켜 주는데 들어가는 돈은 충분히 10조 정도면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결하자.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서 이 환율은 우리 원달러 환율이 아니고 앵달러 환율이에요. 앵달러 환율. 지금 얼마죠? 앵달러가? 어제 146엔이 깨졌어. 지금 146.5점 돼요. 금년 초에 얼마였냐고? 110엔이었어. 지금 9개월 사이에 30%가 앵화가 올라갔어. 앵화 왜 올라가죠? 일본 경제가 아주 안 좋아서 내일 모레 무너질 것 같아서 앵화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은 기준금리를 안 올려서 그런가요? 일본은 대놓고 우리 금리 못 올려.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 미국도 올리고 한국도 올리는데, 일본은 안 올린다고. 그러니까 일본 금리는 지금 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 달러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갈 거냐고. 150엔 깨진다고 봐요. 어쩌면 160엔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내년 상반기에. 근데 이렇게 가면요, 뭔 문제가 생기냐 말이야. 앵화가 저렇게 40% 50%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저는 인천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일본 앵화가 100엔에서 150엔으로 올랐다 합시다. 그러면 일본 기업이 100불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이 있다고 합시다. 100불에 내다 팔아갖고 앵화가 100엔일 때는 100달러 곱하기 100엔 하면은 손에 10,000엔이 들어와요. 그제? 그런데 이게 환율이 150엔으로 올라버리면 100불 곱하기 150엔 하면은 15,000엔이 손에 들어오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앵화 환율이 올라오면은 50% 올라오면은 그 물건을 50% 정도 가격을 깎아서 내놔도 손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앵화가 올라가면은 일본 애들이 이 내놓는 제품의 가격을 한 30-40% 가격을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제품의 가격이 한 30-40% 다운이 돼버리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벤츠보다도 일본 벤츠가 더 싼 거야.
일본이 만든 모든 공산품의 가격이 우리 거보다 더 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매장에 가면 공구서부터 과자류서부터 뭐 의류서부터 신발서부터 하여튼 손에 집히는 모든 것들이 다 일본께 더 싸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나 그죠,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제조업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중국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겨우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앵화가 30% 비싸져가지고 일본 제품이 지금서부터 가격이 20%가 더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냐고요. 우리 공장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고는 다 때려치우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 공구 사가지고 국내 시장에 유통하는 게 훨씬 돈 되는 일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일본 제품이요, 우리보다도요 품질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가격마저 떨어져 버리잖아, 그제? 그러면 우리나라 버틸 기업이 저는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출공단이 지금 초비상이 떨어진 게 뭐냐 하면, 일본 앵화가 지금 150엔대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 자동차 부품이면 부품, 전기 제품이면 전기 제품, 그죠? 예. 일본 애들이 도저히 못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다 우리가 심각한 일본의 도전을 지금 받게끔 돼 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미요, 백화점에 한번 가보실래요? 과자류가요, 일본 제품이 과자류가 완전히 지금 뭐 백화점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미 들어와 있어요. 조금 있으면요, 일본 생선도 지금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어. 일본 생선, 일본 농산물, 우리 파프리카 수출했지, 이제 일본 파프리카 들어온다니까, 우리나라에. 이 얼마나 걱정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맞짱을 같이 떠주려고 하면은, 일본 애들이 가격을 낮추는 만큼, 그죠? 앵화가 올라가는 만큼 일본 애들이 가격을 낮추니까 우리도 가격을 같이 낮추면 되니까, 우리도 가격을 낮추면 우리도 환율을 같이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 이게 올라가면은 우리는 막,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는 막 원자재 가격이 비싸진다, 물가가 불안해진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안감이 내재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못 올릴 거라고 봐요. 제가 30년 동안 공부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인천에 있는 제조업체가 일본에 있는 제조업체랑 공구면 공구, 뭐 제조 제품이면 제조 제품에서 맞짱을 뜰 수 있는 적정 환율이 1eng 이꼬르 11원이에요. 즉 1eng 이꼬르 11원일 때 우리는 일본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어요. 경쟁력에서 안 밀려요. 그럼 뭐 일본 앵화가 지금 150엔이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원달러 환율은 1650원이 되어줘야 우리가 일본하고 맞짱을 뜰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환율이 1430원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야. 왜? 아직 일본 물건이 안 들어오거든? 근데 이제 조금 있어 보십시오. 일본 물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간대요, 안 간대요? 엄청 간대요. 비행기 값이요, 왕복 60만 원이라고 그러거든? 야, 옛날에는 20만 원 했어. 그 60만 원인데도 지금 막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줄 서 있는지 아세요? 비행기 값 60만 원 비싸지만 거기서 한 닷새 동안 물건을 사면 그 물건 가격에서 세이브하는 돈이 비행기 값을 다 내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광도 그렇고 지금 제조 제품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천수출공단 그리고 인천제조공단에 지금 빨간불이 심각하게 켜 있다. 그건 뭐냐면 일본 제품의 공급 경보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짧게는 소비자 제품에서부터 좀 길게는, 그렇죠, 공구며 기계류며, 그렇죠, 공산품이며 이런 쪽에서 심각하게 우리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해답은 뭐냐? 해답은
별로 없지만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일본 엔화당 1엔당 11원 정도가 유지돼 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1엔당 환율이 얼마냐면 9.7점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꼭지가 미중이에요. 미국이 중국을 아주 대놓고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국 저거 가만 놔두면 앞으로 미국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안 그랬어. 전에는 안 그런 이유가 뭐냐? 중국이 막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막 성장했잖아요. 막 두 자릿수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때 미국의 GDP하고 중국의 GDP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뭐 10%, 15%, 20%, 25%인 거야. 그거 뭐 세 발의 피지. 이래 갖고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은요. 제가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요. 미국 경제에 지금 70%까지 와 있어.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의 그 비율을 쭉 찍어 보니까 그렇죠? 20%대에 있었거든. 이게 70년대, 80년대야. 미국이 아주 중국을 콧방구도 안 꼈어. 근데 이게 어느새 60%가 넘어가더니 지금 70% 와 있거든.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서부터 아주 그냥 중국을 집중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무역 무기 있잖아요. 무역 무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중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무역 무기의 종류가 뭘까요? 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201조가 있고 30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 301조가 있고 스페셜 301조가 있고 그 다음에 232조가 있어요. 요 5개 정도는 우리가 꼭 알아놔야 돼요. 201조는 뭐냐 하면 이거 우리 이제 상식입니다. 갑자기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중국 물건 때문에 그 나라 산업이 다 망가지게 생겼어. 그럴 때 미국이 발동하는 게 201조예요. 뭐라고 하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 해요. 오케이? 네. 이걸 우리는 세이프 가드 해갖고 줄여서 SG라고 약자로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수입 제한 조치 트럼프가 발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했어요. 어디에다 했지? 우리나라 제품이 그 타격을 입었어요. 뭐지? 냉장고, 세탁기. 네. 그런데 이 세이프 가드에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상대국에다가 미안하다, 이게 우리 사정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줘라 그러고 반드시 답례를 해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수입을 제한하는 대신에, 그렇죠? 다른 곳에서 혜택을 주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라서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로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제일 많이 중국에다가 때린 게 301조예요. 301조는 뭐냐? 너가 불공정 무역하지? 불공정 무역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때리는 게 301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 때 나왔던 게, 그죠? 전부 301조에 의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슈퍼 301조는 뭐냐? 슈퍼 301조는 저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특별히 편파적으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발동하는 게 이게 슈퍼 301조예요. 슈퍼 301조에 딱 가동이 되면 미국이 정해요. 누구를 정하냐? 너 우리한테 특별히 너 불공정하게 했지? 나 좀 만나. 해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는 거를 정해갖고 그 두 나라하고 만나가지고 너가 이거 개선하는 방법을 좀 써내봐. 6개월 시간 줄 테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써내잖아.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폭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슈퍼 301조예요. 아직까지 중국에 대해서 슈퍼 301조는 동원하지 않았어요. 스페셜 301조는 뭐냐? 지적 재산권에 관한, 그죠? 예, 불공정 거래를 규정한 것이 이게 스페셜 301조예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걸 많이 지금 미국이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제일 겁나는 게요, 232조예요. 이게 뭐냐?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동원하는 게 232조예요. 이거 발동했어요, 안 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지시를 했어요. 야, 232조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가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지 안 입는지를 조사해봐. 해갖고 6개월 동안 상무장관 윌버 로스가 조사해갖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가 있습니다 라고 결정한 품목이 뭐예요? 예? 딱 까먹었잖아. 철강. 그래서 대한민국산 철강에 대해서, 그렇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철강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그 232조를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옵션이 3개였어요. 뭐냐? 모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작년 수입량의 24%를 쿼타를 줄이든지 관세를 물리든지, 그죠? 예. 아니면 탑 5개국에 대해서만 수입 물량을 50% 줄이든지 요 3가지 옵션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번을 찍었어요. 그 모든 나라 수입의, 그죠? 지난 3년 동안 평균치의 25%를 이 수입량을 줄이도록 이제 이렇게 조치를 했죠. 그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지. 그래서 김현종 무역통상 대표가 갖고 막 싹싹 빌어갖고, 오케이, 한국은 뭐 봐줄게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양보를 받긴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철강에 관한 그 232조에, 그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거 끝나자마자 미국이, 야, 이게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 그거 검토해봐. 라고 두 번째로 국가안보 232조를 발동한 품목이 있어요. 뭐? 자동차. 그래갖고 조사했어. 그래서 결정이 났어.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가 독일에서 반대하고, 일본에서 반대하고, 한국은 반대도 안 했어. 왜? 다른 나라들 다 반대하니까. 그리고 자동차 수입을 이걸 때려가지고 수입을 줄이면 그 자동차 수입 가격이 어째 될까?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미국이. 그죠?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오케이, 이거는 나중에 결정해 하고 그걸 묻어뒀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한 가장 유일한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 하면, 전에 대통령들이 전혀 발동하지 않던 국가안보를 기초로 한 무역규제 232조를 발동했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딱 된 거야. 이야, 멋있다. 오케이. 우리는 이거 말고도 대대적인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중국을 공격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IPEF라고 들어보셨죠?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렌드십인가 하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중국을 대대적으로 폭격하자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반도체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내셔널 테크놀로지법도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도 만들고,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사실은 뭐를 타겟으로 하고 있냐 하면 중국을 확실히 발목을 잡혀갖고, 미국의 어떤 경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공화당 정부는 옛날부터 그랬고 민주당 정부는 그래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집단들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하는 거 보고 지금 한술 더 떠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강력한 그 중국에 대한 통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한국과 중국의 통상의 전망은 매우 밝을까요? 매우 어두울까요? 매우 어둡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그죠? 중국 경제는 확 쪼그라들고 완전히 수출에 의존하지 못하고 내수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게 축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거면 몰라도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내놓는 이런 전통적인 전략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거점으로 삼는 전략은 앞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는 중국에서 발을 빼고 미국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우리가 그 협력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놓고 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거기 공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 관계가 많았는데 이걸 서서히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저는 왔다. 저는 그래 보고요. 하나, 중국 시장을 전적으로 보고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품목이면은 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오퍼레이션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그죠? 예. 특히 미국의 견제와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대중 관계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손을 털고 미국하고 또는 동남아하고의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우리가 중장기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년도 성장률은 지금 정부에서는 한 2.1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금년은 2.5 정도 나온다고 봐요. 사실 금년은 뭐 농사 다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은요, 성장률이 지금 금년에 2.5면 내년에 2면 금년보다도 한 5분의 1이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그런 데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소비도 안 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 한 10년을 놓고 보면 내년이 좀 가장 힘든 그런 저는 해가 될 것 같고요. 이자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자 부담도 많고 또 돈을 우리가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저는 그래서 내년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그렇죠?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영 지도나 이런 걸 우리가 더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회원사들끼리 다 같이 어려우니까 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우리가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어려운 겨울을 잘 지내가야 된다. 그 위기가 온다 하지만은 다 견딜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장률이 조금 떨어져서 매출이 한 10% 줄어들긴지 몰라도 망가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